365일 중에 그 300일은 횡보하고 60일은 하락하고 5일 정도 상승한다고 하셨나? 네. 그러니까 그 상승하는 비율이 엄청 낮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오르는 폭이 워낙 급하고 빠르니까 우리가 그 300일을 못 버티면은 그 짧은 기간의 상승을 먹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네, 최근에 서울 부동산으로 조금 다시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네, 부동산 요즘에 좀 거래도 터지고 가격도 그쵸?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또 뜨는 화두가 거래량인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 거래량이 과거에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또 이렇게 표로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부동산이냐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보면은 투자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원리나 이런 건 다 비슷비슷해요. 이 과거에 이게 이제 아래 2017년도 이 파란색이 거래량이고요. 빨간색이 가격입니다. 네. 이 빨간색 가격이 이렇게 큰 시세 상승을 주기 전에 항상 거래량이 선행했다는 자료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거래량이 먼저 빵 터지고 이후에 시세 상승이 나오고, 동탄 같은 경우도 크게 두 번의 거래량이 있었죠. 이거를 스마트 머니라고 표현하던데, 이렇게 거래량이 항상 선행을 하고 가격이 뒤따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2, 3년 뒤에 나타나죠. 평촌, 인덕원, 송도, 세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세 상승 전에는 거래량이 선행한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까 봐 요즘 거래량에 많이 주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대니님께서 추천해 주신 심리 투자 법칙, 사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잠깐 서두를 저렇게 깔았는데, 이런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모든 자산에 나타납니다.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걸쳐서 이렇게 성정길 TV에서 이제 거래량 차트 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훨씬 더 상세하게 다루더라고요. 이 책의 일부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패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반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거래량 폭증은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 추세의 반전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이 폭증하면 사람들의 두려움이 폭발했다는 의미다. 두려움은 강력하지만 곧 소멸하는 감정이다.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어 주식을 싼 값에 투매하면 추세가 반전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 중에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이 폭증하면 이는 탐욕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탐욕은 느리지만 행복한 감정이다. 거래량이 폭증한 후 상승 추세가 잠시 주춤할 수도 있지만 추세가 다시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발췌했냐면은, 이게 우리 불과 작년 한 1년 전이네요. 2차 전지주가 엄청 핫했습니다. 이 시기에. 네. 에코프로 BM 이때 아, 네. 엄청 핫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상승 추세 중이었고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는 음, 시점이었어요. 보면은 상승 추세 중에 거래량이 터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위험 신호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탐욕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때 엄청나게 에코프로비움 막 주변에 막 모든 사람들이 뉴스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보이시죠? 3월, 4월 저 때도 거래량이 좀 터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나고 보니까 저 때도 사실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점이긴 좋은 했잖아요. 시기였죠. 네. 근데 그걸 여기서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 3월, 4월과 이때 한 7, 8월의 고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냐? 없습니다, 사실. 이걸,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은 뭐 측정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렇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일단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이때도 결국 조정이 왔죠. 크게 한번 네. 조정이 오고 다시 갔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캔들로 파악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그리고 여기 또 이 부분에서도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이 폭증하면 사람의 두려움의 폭발, 그러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파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그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약간 좀 비트코인. 패닉셀 같은 건가요? 그쵸. 그리고 이때 항상 뭔가 안 좋은 뉴스가 터집니다. 뭐 상폐한다, 뭐 한다, 저때가 FTX였나? 네, FTX도 이때 터지고, 코인은 퇴출한다, 뭐 한다. 이때 거래량 보이시죠? 네. 네, 하락 추세 중에 거래량이 터지면 반전 신호. 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에 많이 관심 가지는 게 23년, 24년 하락 추세를 끝내는 이 거래량 터지는 시점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주목하니까 이제 뭐야 그럼 이제 좀 부동산 시장도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아서 좀 주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서 이 책에 보면은 되게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래량 편만 가지고 온 건데 이 책 혹시 다 보셨나요? 저도 추천받아가지고 했는데 네, 저도 지난주부터 네. 봤고, 네, 일부 챕터는 한 2번 정도씩 읽었거든요. 책이 근데 너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일부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편하게 돼 있어서 사실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벌써 좋은 그러니까 얘기죠.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심리랑 기본적 분석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의 해설도 되게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거래량 터지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나?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 가격이 오르네. 그래, 이건 알겠어. 근데 왜를 여기서는 설명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매 편마다 좀 꼭지를 따와서 소개해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승 중에 거래량이 폭증했을 때 추세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그 책에서. 아까 그 책 좀 맞아요.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하락의 시그널이에요? 상승의 시그널이에요? 이거 뭐 헷갈리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승이죠, 구분하는 상승. 게 음. 사실 정말 그러니까 완벽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때랑 차이가 뭐야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사실 결과론적인 거지. 근데 이렇게 일봉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매 경험에 이거 하면 한 20% 30%가 계속 빵빵빵 터지다가 마지막에 완전 이런 피날레를 찍고 종가를 이렇게 좀 음봉 마감하면은 그러니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 마감하면은 이건 되게 위험한 신호라고 보거든요. 네. 이 뒤에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 글이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제가 다 보고 두 번째 책도 봤으니까 그 트레이더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네. 그 단기 트레이더들이거든요, 다. 그 단기 트레이더는 트레이딩을 짧게 하잖아요. 네. 그 짧게 할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상승 추세가 시작됐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 거의 무조건 더 올라가거든요. 그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초반에, 그러니까 여기 뭐 에코프로도 저기 제일 왼쪽으로 하면 초반이잖아요. 초반에 거래량 하면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타서. 그래서 그 의미가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계속 올라가진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되면 이제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말이면 앞에 이게 올라가는 타이밍, 그러니까 상승이 전환이 됐고, 거래량이 터지면 굉장히 좋은 신호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승이 한참 진행됐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큰 거래량이 뜨는 상승 뒤에 좀 버티냐 못 버티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거래량을 터뜨리는 그 가격대를 횡보하고 유지하면서 버틸 때가 있거든요. 여기처럼. 버티면은 또 계속 2차, 3차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가격을 급격하게 버티지 못하고 빼버리면은 네. 다시는 회복 못하는 고점일 때가 코인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횡보하는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세를 네. 주고 나서 횡보하는 자리가 여기서도 50만 원대에서 횡보했으면은 뭐 이후 더 갔을 겁니다.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윗골이 길게 달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걸 피레침 같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피레침 같은 저런 음봉이 뭐 양봉이라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엄청나게 세게 저렇게 피레침이 나오면 그건 진짜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해요. 그쵸. 진짜 위험. 안 좋은. 사악한 거죠, 진짜. 예. 이 책에서 정확히 말씀하신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 캥거루 꼬리 이론이라고 아, 맞아요. 캥거루 꼬리. 네, 캥거루 꼬리. 네. 네, 근데 그거 아래쪽에서 달고 올라오는 거 약간 좋은 거 아니었어요? 캥거루 꼬리. 그러니까 그건 네. 밑에서 그게 네. 나오면 좋은 네. 거고 네. 위에서 나오면 안 좋은 거. 네, 이 네. 피레침 나오면 와, 이거 정말 되게 사악한 그 캔들이잖아요, 사실. 네. 이거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리플이 저렇거든요. 리플 맞아요. 카트 보면은 맞아. 아. 진짜 똑같아요. 네, 2018년인가? 저 하루 이틀 저렇게 돼 저렇게 있어요? 엄청나게 높게 쏘고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피레침인가요? 아, 리플이 정말 안 좋은 차트죠. 제일 안 좋은 차트.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건데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악한 이게 고점에 머물러 있는 날이 진짜 며칠 안 되거든요. 이 허구 많은 날 중에 여기가 이게 한 3,200원 정도, 이게 한 5,000원 정도 되는 건데 이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빠바방 싸가지고 그 다음에는 진짜 보통은 이렇게 털고 나올 시간도 좀 주잖아요, 사실. 익절할 시간도 좀 주고 좀 이러다가 빠지는 게 보통인데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물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긴 했지만 요때에도 탈출할 수 있었고 한번 보통의 다시, 저는 급락 나오면 한번 반등 먹고 여기서 저는 털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반등 한 번은 보통 주니까. 근데 리플은 이게 없다는 거죠. 맞아요. 사악하다고 말한 게 진짜 크게 음.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인 것 같아요. 리플에 물린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거래량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캔들이랑 거래량이랑 RSI 지표만 보거든요.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거, MA 뭐 저는 이런 거 잘 안 보고 이게 투자라는 게 어차피 심리잖아요, 심리. 네. 심리적으로 이렇게 탐욕에 물들었을 때가 이 과매수 구간인데 네. 과매수가 뜨면은 하락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너무 과매도까지 가면은 또 이렇게 상승을 바라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좀 반복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많이 반영은 해준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일봉상으로 RSI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최근 3개월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거 엄청 심었네요. 네, 이 정도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격 면에서도 충분히 빠진 것 같고 기간도 3개월 됐으면 충분하다는 게 이 RSI 지표를 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네, 저는 이렇게 RSI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포죠, 어떻게 보면은. 공포 구간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손절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까지 제가 20년 동안 투자해온 원칙과 좀 틀린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때는 물리더라도 사자. 저는 이런 주의라서 저는 지금 앞으로는 더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럴 때 팔면은 지나고 보면은 후회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제 역사적으로 네, 봐도 121선 밑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고속으로 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종가 기준으로 한두 번 떨어져도 물론 지금은 좀 많이 깨긴 했는데 비트 차트는 사실 이더 차트랑 같이 보는 게 맞잖아요. 예. 이더 차트 같이 보면 지금 좀 지지받는 구간이거든요, 사실. 이더가 이제 ETF 이슈로 올라가면은 이더가 오르는데 비트는 가만히 있는 건 좀 생각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이더가 올라가면 비트도 같이 좀 오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하루 20% 올린 날 하루를 놓치면은 완전히 이제 매수를 못 하게 되거든요. 저 이렇게 양봉 하나로 그러니까 한 여기 두세 달 진짜 하락을 다 되돌렸어요. 네, 이게 진짜 이게 121선 깼다고 해서 여기서 네.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하루 만에 한 30%가 올랐잖아요. 아마 여긴 한 5일 정도 됐는데 전화를 이게- 놓쳐버리면 아예 이제 손을 못 대는. 네, 여기서부터 해도 뭐 하루에 뭐 20몇 %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한 10days 항상 생각하는데 내가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1년에 진짜 큰 폭의 상승이 되는 요런 날은 진짜 한 열흘 될까 말까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놓치면 진짜 너무 아쉽거든요.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쭉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과실이지, 이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뭘 보고 이때 아유. 들어갑니까? 그건 알 이거를, 수 없죠. 맞아. 네, 이 과실을 먹으려면 그냥 홀드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태민 작가님이 재밌는 얘기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365일 중에 비트코인은 300일 정도는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네, 아, 한 60일 정도만 5일 상승한다 그랬고 60일은 300일은 횡보하고 60일은 하락하고 5일 정도 상승한다고 하셨나? 네. 그러니까 그 네. 상승하는 비율이 엄청 낮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오르는 폭이 워낙 급하고 빠르니까 우리가 그 300일을 못 버티면은 그 짧은 기간의 상승을 먹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딱 방금 이더리움 차트처럼. 저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거는 레버리지 뭐 10배, 20배 이런 거 거의 안 쓰잖아요. 뭐 네. 주식 투자할 때 누가 그렇게 해요. 근데 유독 암호화폐 쪽에만 오면은 레버리지를 다들 이렇게 막 엄청 쓰고 급해요. 하거든요. 네.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롱 스키징 때문에 짜자작 빠지고, 엄청나요. 예, 강제 오르기 매도 시작하면은 걸리는. 또 이렇게 한번 오르면은 숏 스키징 터지면 진짜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거꾸로죠. 현물이 선물을 만드는 맞아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시장은 선물이 주도해서 걔네들이 청산 나면서 한 방향으로 추세가 좀 크게 터지잖아요. 네. 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하락의 끝은 아마도 큰 폭의 하락이 한 방, 두 방 터진 다음에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롱스키징으로 두 번 이렇게 빵빵 터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찐 상승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RSI 과매도 구간 근처까지 왔는데, 만약에 한두 방 센 거 이렇게 스퀴징 터지면은 그 다음엔 바로 이렇게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오는데, 아니 솔직히 뭐 62,000이나 6만이나 제가 봤을 땐 거기거든요. 근데 언제 오르는 걸 예측하긴 너무 힘드니까 분할 매수하거나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심리투자 법칙 책에서 그러니까 예측은 하면 안 되고 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책에 재밌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 시장에 들어온 초심자일수록 좀 예측하는 기법을 많이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상황에 비유하더라고요. 누가 아파가지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환자가 그러는 거죠. 의사한테, 보호자가 의사한테, 요 지금 남편 다쳤는데 지금 당장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의사한테 예측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근데 의사는 그걸 알 수는 없죠, 현재는. 왜냐면 의사는 지금 이 사람의 뭐 있던 바이탈 체크를 하고 수술을 하고 뭐 맥박을 정상으로 돌리고 이런 거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지금 살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판단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혈액이 부족하면 수혈해주고, 뭐 혈압 떨어지거나 갑자기 뭐 심장이 멈추면 그 전기 충격 주거나 해서 네, 대응을 하는 사람이지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또 환자들은 뭐 그런 걸 바랄 수는 있죠. 통계적으로 이 정도면 사냐 죽냐, 언제쯤 사냐, 뭐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알려달라, 그런 그쵸, 얘기들을 그쵸. 듣고 싶은 거죠, 뭐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좀 스스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좀 세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 비트코인 같은 좀 극단적으로 세우는 편인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 잠깐 띄워볼게요. 네.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하락에 대응하는 편이냐면은 일단 레버리지를 엄청 낮게 쓰는 편이고요. 한 2배에서 3배? 3배도 그러니까 풀시드의 3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둘 다 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비트가 지금 62,000. 제 청사는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네. 그러니까 거의 레버리지를 거의 안 쓰는 2배? 2배 정도 쓰는 것 같아요. 2.5배? 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물대가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한번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다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여기까지 올다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기 매물대에서 지지를 한번 했으니까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좀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네. 여기 2,300이니까 여기서 한 30%더 빠질 수 있겠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려면은 내가 일단 내 모든 돈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스스로 위험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막, 여기까지 오면 절대 안 되는데 이러면은 여기서 손절합니다, 결국. 너무 쫄리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겠네. 여기까지 오더라도 지금 4년에 한 번 있는 항상 상승 사이클이었으니까 계획대로 하자. 이렇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뭐 가장 좋은 건 뭐 현물 위주로 투자하는 게 가장 그쵸, 그쵸. 좋은 것 같고요. 뭐 어디까지 빠지든 어쨌든 오르기만 하면 되니까 현물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청산가가 $1,300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엄청 낮게 쓰고 그렇게 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도 좀 위험은 해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이야기가 이 책 보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초반부터 중반까지 리스크 관리 이야기가 정말 그 어디보다 상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할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런 뭐 기준을 주잖아요. 그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전에도 바로 응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돌파 매매는, 선생님께서,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돌파 매매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죠. 그래서, 그럼 돌파 매매 할 때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기다릴 것인가, 매매할 것인가. 그러니까 돌파 매매는 그냥 추세 편승해가지고 즉시 매수하는 방법인데, 대신 손실 위험이 크다. 조정장을 기다리면은 위험은 조금 낮아지지만, 네. 안 오고 경쟁자가 더 네, 많으니까 맞아요. 그 전에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케바케를 나눠가지고 상세하게 잘 적혀 있어요. 이 책을 맞아요. 네. 완전 추천합니다. 그냥 정말 책이 디테일한 것 같아요. 네, 네. 케이스도 그렇고 설명도 되게 잘하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책이. 막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그럼 3분의 1씩 나눠서, 일부는 돌파 매매하고 일부는 그냥 조정 대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도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이나 심리가 다 적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에 맞는 것만 이렇게 좀 부분 네. 차용해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 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이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